여기라네 여기. 응? 여기는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 많이 머문다는 주막 아닌가? 그렇지. 그런데 그분께서 무슨 연유에 선지 이곳에 왔다 하지 않은가? 누구 말인가? 누구긴 누구야? 토정 이지암 선생님이시지. 냥냥. 뭐? 저 정말인가? 그 앞니를 귀신같이 맞추신다는 그 토정 이지암 선생님 말인가? 아, 그렇다니까. 어서 들어가 보세. 그러세. 아이고, 내 아들도 이번에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구만. 야옹. 이 주막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목에 있어 많은 선비들이 자주 머무는 주막인데 어쩐 일인지 토정 이지암 선생이 여기에 머문다고 소문이 바다하게 퍼졌다. 토정 이지암, 조선 중기의 학자로 의학, 천문, 지리, 음양 등에 통달했으며 기이한 행동으로 유명했는데 그는 양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기괴하게도 머리에 갓대신 무쇠솥을 쓰고 다녔다고 한다. 하하, 뭐 쓰잘데기 없는 갓을 머리에 이고 다니느니 내 머리에 솥을 이고 다니면 언제든 밥을 편히 지어 먹을 것 아니요. 냥냥. 이는 체면과 타인의 시선 따윈 신경 쓰지 않고 실용성만 따진 파격적인 행동으로 그가 얼마나 범상치 않은 인물인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처럼 토정 이지암 선생이 유명한 이유는 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맞추기 때문이었는데 역시나 과거를 보러 가기 위해 머물렀던 여러 선비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려와 이지암 선생의 모습을 드러내길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드디어 이지암 선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 나오셨어. 뭐야, 머리에 솥을 쓰고 다니신다던데 정말이네 그려. 그러게, 참 기이한 분이시구먼. 그리고 한편 그 즈음에 한 누추해 보이는 가난한 선비가 이 주막에 도착하였다. 그는 지방에서 노모를 모시며 사는 효자 박씨였는데 과거에 급제하여 고생하시는 노모를 편안하게 모시는 게 목표였다. 아이고 힘들다. 이곳에서 하루 묵어야겠구나. 응? 그런데 왜 이리 사람들이 모여있지? 이보시오, 무슨 일이라도 났소? 어허, 저기 앞에 계신 분 뵈러 왔지요. 저분이 누구신데요? 허허, 딱 보면 모르겠어. 저 머리에 솥, 토정 이지암 선생님 아니요? 하참. 아, 그 미래를 기가 막히게 맞추신다는 그분 말입니까? 그렇소. 놀라움과 신기함에 박씨는 앞쪽으로 발걸음을 옮겨본다. 저 토정 이지암 어르신, 어찌 이곳에 와서 머무르게 되신 겁니까? 하하하, 미천한 재주를 가진 것뿐인데 많이도 모였군 그래. 내 솔직히 말하자면 이 주막에서 장원급제가 나온다길래 한번 들러본 것이네. 얼굴이나 볼까 하고 말일세. 오, 뭐야, 난가? 오, 장원급제라니 난가보다. 이곳에서 이번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가 나온단 말에 주막은 순식간에 웅성거리고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이보게 자네. 이지암이 마침 한 명을 지목하는데 아까 방금 홀로 올라왔던 박씨가 아니던가. 예? 저 말입니까? 그래, 자네 말일세. 이리 가까이 좀 와보게. 아, 예. 뭐야, 저 녀석이 장훈이야? 꼬질꼬질 집안도 별거 없어 보이는데. 순간 모든 선비들의 시선을 한꺼번에 받게 된 박씨. 모두가 긴장하고 지켜본다. 하지만 자네는 이번 과거 시험에 급제할 운이 전혀 없으니 서운하겠지만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말고 그냥 고향에 돌아가시게. 예? 그게 무슨... 자네 여비도 늙은 어머니께서 홀로 바느질하며 힘들게 마련해준 돈이 아니던가. 신통하게도 박씨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토정 이지암 선생. 그걸 어찌... 자넨
아직 짐도 풀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돈 낭비하지 말고 얼른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냥냥.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장사하며 늙은 노모 모시며 조용히 살게나. 그게 자네 효도하는 길이야. 냥냥.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란 말인가. 그럼 그렇지. 역시 저렇게 꼬질꼬질해 보이는데 어찌 장원급제를 하겠어. 갑작스런 상황에 민망해진 박씨는 뒷걸음질치며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저마다 자신이 장원급제냐며 묻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나이 드신 어머니께서 내가 합격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찌 이런. 그것뿐인가. 내가 과거 급제를 목표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던가. 그런데 떨어진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청천벽력 같은 말에 아연실색해진 박씨는 멍한 느낌에 주막을 나와 터벅터벅 힘없이 걷다가 어느 집 담벼락 밑에서 깊은 고민에 잠겼다. 시험을 보기도 전에 이대로 고향을 돌아가자니 날 위해 그동안 고생하신 어머니 얼굴은 어떻게 뵐 것이며 동네 친구들은 또 나를 얼마나 비웃겠는가. 냥냥. 하지만 다른 분도 아니고 대학자이신 이지암 선생님께서 저리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과거를 보러 가자니 그러다 낙방이라도 하면 난 그날부로 토정 선생님의 말씀까지 우습게 여긴 놈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박씨는 절망에 빠져 고민하며 땅바닥을 내려보는데 마침 개미들이 줄을 지어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너흰 고민 없이 그냥 제 갈 길만 가면 되니 차라리 너희가 부럽구나. 개미들은 그 뒤로도 쭉 열을 지어 이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딜 저렇게 열심히 가는 것일까? 냥냥. 박씨는 숨도 돌릴 겸 이 개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호기심이 일어 선두 쪽 개미를 향해 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두에서 가고 있는 개미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무심코 그 위를 보니 비탈진 곳에 항아리가 놓여 있었고 그 항아리엔 물이 가득 차 금세라도 넘칠 듯이 찰랑거리고 있었다. 이 항아리는 부엌에서 쓰고 버린 허들의 물이 대나무 배수관을 타고 항아리에 떨어지게끔 되어 있었고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자체 무게로 비탈길 쪽으로 자연스레 기울어지며 물이 쏟아지도록 만든 구조였다. 거의 차서 출렁거리는 것이 누군가 한 번만 물을 버리면 그 독이 기울어져 이동하고 있는 개미들을 향해 쏟아지게 생겼다. 저러면 이 불쌍한 개미들 대부분이 물에 떠내려가 죽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냥냥. 박씨는 재빨리 뛰어가 구정물이 가득한 독이 넘어지지 않도록 잡았다. 냄새가 지독한 것이 막혔던 코도 뚫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를 이대로 두면 개미들이 위험해지니 자신의 옷이 더럽혀짐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옮겨 바로 옆 도랑에 모두 부어 버려버렸다. 그렇게 빈 독을 제자리에 두고 개미들을 다시 돌아보니 개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었다. 휴. 옷은 구정물에 젖어 안 그래도 낡은 옷에서 냄새까지 배어 쉰내가 풀풀 났다. 그래도 저리 제갈길 별탈 없이 가는 개미들을 보니 뿌듯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잊혀졌던 고민이 다시 몰려오며 박씨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도대체 내 신세는 어쩐단 말인가? 어차피 떨어질 과거 시험이라면 지금이라도 포기해 힘들게 어머니께서 벌어주신 이 노잣돈을 아껴 장사라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자네 거기서 뭐 하는가? 벌써 날이 어두워져 이제 가까이 가야 상대방이 누구인지 보일 정도가 되었다. 선생님? 박씨에게 다가온 사람
토정 이지암 선생이었다. 아니, 자네는 아까 내가 낙방할 운이니 고향으로 내려가 했던 그 젊은이가 아닌가? 아, 예, 그렇습니다. 내 말이 좀 심했을 것 같은데 너무 서운해 말게. 괜히 먼 길까지 와서 돈만 버리고 합격하지 못하는 것보다 시간도 돈도 절약하라고 내 일부러 해준 조언이네. 게다가 노모께서 힘들게 모아주신 돈이 아니던가. 아, 예, 그래. 이렇게까지 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때 달빛이 비치며 박씨 얼굴을 다시 환하게 비추는데, 잠깐, 이게 어찌된 일인가? 예? 아니, 내가 조금 전에 자네에게 이야기할 때 자네의 상과 지금 보는 자네의 상이 완전히 다르니 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구만. 냥냥.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 분명 아까 잘못 볼 리가 없건만 지금 자네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서기가 충천하니 과거에 급제하고도 남을 상이란 말일세. 자네였구만. 자네였어. 예? 도대체 그 잠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저는 어르신께서 도저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니네. 잠깐 사이에 자네의 상이 아주 귀한 상으로 바뀌었다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테니 내게 숨김없이 말을 해보시게나. 전혀 아무런 일도 아차, 설마? 예, 아까 이곳에서 개미들이 지나고 있는데 저기 장독이 기울어지며 물을 쏟으면 여기 개미들이 다 죽을까봐 제가 그 항아리를 옮겨 물을 비워주었습니다. 그랬구만. 그랬어. 별것 아닌 일이라 하는 이도 있겠지만 그 선행은 수백, 아니 수천의 죽을 생명을 살렸으니 어찌 하늘이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보게, 자네는 이번 과거에 꼭 장원급제를 할 것이니 아까 내가 한 말은 마음에 두지 말고 한양에 올라 시험을 꼭 치르시게나. 그게 정말입니까, 어르신? 그렇다네. 내 꼭 보장하지. 내 분명 저 주막에서 장원급제하는 선비를 만날 운명이라 얼굴을 좀 보기 위해 나온 것인데 장원급제할 선비가 단 한 명도 없어 매우 이상했다네. 내 틀릴 리가 없어. 비록 고단하지만 일부러 산책이나 나와본 것인데 역시나 내 자네 다시 만나려 그랬군. 그래. 장원 급제할 얼굴 봤으니 내 이만 들어가서 쉬어야겠네. 그리곤 다시 주막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지암 선생. 과연 이후 박씨는 토정 선생님 말씀대로 과거에 응시하였는데 역시나 장원으로 당당히 급제하였다. 그리고 늙은 노모를 편안히 모시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한다. 구독자님,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지만 이 선비가 한 것처럼 우리가 행한 선행은 반드시 복으로 되돌아오는 법입니다. 내 이 토정 이지암이 보장하지요.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베푸신 이 작은 선행 역시 구독자 여러분의 상을 바꾸어 복이 가득한 사람으로 바꾸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아주 쉬운 선행부터 실천해 보시지요. 감사합니다. 냥냥. 미래를 볼 수 있었던 토정 이지암. 그는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여 천문 지리는 물론 점술과 각종 술수에 관한 학문을 모조리 섭렵하고 있었다. 화담 서경덕의 문화에도 있었던 그는 앞니를 에어나는 것이 귀신 같다. 세상에서는 그를 신인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하지만 이지암은 재산에 욕심이 없는 탓에 집안 살림이 몹시 어려워 아침 저녁 끼니도 준비하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허나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었다. 주인 어른 다녀오셨습니까? 여보 다녀오셨소?
그렇소. 그런데 이보게 임자, 왜 이렇게 표정이 죽상이요? 에휴, 집에 무슨 일 있느냐? 아, 예. 오늘 저녁 밥을 지어야 하는데 어제 쌀이 다 떨어져서 그렇사옵니다. 냥냥. 뭐 벌써? 예. 아니 여보, 내 당신의 기쁜 뜻을 헤아려 여태 별다른 불만 없이 살아왔는데 아무리 못해도 끼니는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소? 사람들은 당신이 신기한 술법을 가지고 있다고 칭송이 자자하던데 그러면 못하나요? 정작 우리들은 이리도 찢어지고 가난하게 사는데 그 찬란 술법으로 뭐라도 좀 해보셔요. 냥냥. 하하하. 알겠어. 어쩐지 오늘 운세가 영 별로라더니 역시나구나. 제 아무리 토정 이지함이라 할지라도 아내 잔소리는 역시나 무서워. 어흠, 아가. 넌 부엌에 가서 제일 깨끗해 보이는 그릇 하나만 골라서 갖고 나오거라. 예, 여기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사상에 올리기에 충분하겠구나. 여봐라, 시장으로 가려면 꼭 건너야 하는 다리 하나 있지 않더냐? 예, 그 큰 고목나무 옆 다리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곳 말이다. 어디 보자. 그래, 지금 출발하면 되겠구나. 네가 지금 그 다리 앞으로 가면 웬 노파가 그 그릇을 보자마자 당장 자신에게 열량에 팔 수 있냐고 물어볼 것이다. 그럼 그걸 곧바로 팔고 오는 길에 강가로 가면 큰 소나무 아래 바위 하나 있지 않더냐? 예, 그 바위 아래에 5냥만 두고 오너라. 바위예요? 그래, 내 말한 대로만 하거라. 아, 예. 여종은 의아했지만 주인 어른 명령이니 일단 시키는 대로 고목나무 옆 다리로 나가보았다. 그랬더니 세상에 얼마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이보게, 혹시 그 그릇 팔려고 시장 가는 길 아닌가? 예? 이보게, 그 그릇 내게 팔게나. 내가 열량 줌세. 지금 우리 집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그 그릇과 똑같이 생긴 그릇이 지금 사라져 급하게 필요하다네. 제발 꼭 좀 팔아주게. 그렇게 열량을 받아진 여종. 거참 신통하네. 그리고 바위 아래 5냥을 두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래, 왔느냐? 예, 정말 주인 어른 말씀대로 바로 와서 사가시던데요. 이번에는 그 나머지 단량을 가지고 지금 당장 저작거리 삼거리로 나가보거라. 그러면 한 삿갓을 쓴 사내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급히 팔겠다고 할 것이니 그 돈으로 사오거라. 그때 삿갓 쓴 사내의 얼굴을 잘 기억해 두거라. 그럼 오는 길에 포졸 하나를 만날 것인데. 자, 이 숟가락과 젓가락만 남았습니다. 떨입니다, 떨이. 주인님이 말씀하신 게 저 사람이구나. 이보시오, 그 숟가락과 젓가락 제게 파시오. 얼마요? 단량만 주시오. 이 정도면 아주 대박난 것이오. 자, 여기 단량이요. 고맙소. 이제 한잔 하러 가볼까나. 얼굴 생김새는 주인 어른 말씀대로 잘 기억해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포졸을 만난다 하셨는데, 저기 있다. 이보시오. 뭐요? 그리고 오는 길에 포졸을 만날 것인데 그에게 네가 방금 만난 삿갓 쓴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해뒀다가 생김새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거라. 그리고 그놈이 바로 서대감집 물건들을 훔친 도둑놈이라고 산 너머 주막에 가면 잡을 수 있다고 전해주거라. 오, 고마워. 근데 어찌 그걸 하셨어? 예, 제 주인 어른이 토종 이지암 선생님이십니다요. 냥냥. 아하, 신인
이지암 선생님이었군요. 고맙소. 덕분에 난 승진하겠소. 여종은 은으로 된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지암 앞에 가져갔다. 자, 이제 그걸 가지고 서대관님 댁에 가져다 주면 고맙다며 잘했다면서 보상금을 줄 것이다. 아이고, 이걸 어떡해. 이게 우리 선조께서 영의정이 되신 후 기념으로 쓰시던 우리 집 가보다 가보. 이걸 잃어버리고 조상님을 어찌 볼까 했는데 이걸 다시 찾아내 그려. 다행이다, 다행이야. 근데 이걸 어찌 찾아서 가져온 것이냐? 예, 그것이... 역시 신인이로다, 신인이야. 도정 이지암 선생의 명성은 과연 명불허전이구나. 명불허전. 자, 여기 100냥 바꿔라. 내 감사의 표시니 네 주인에게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거라. 그렇게 100냥을 받으며 그중 50냥을 나눠 담아 저기 마을 어귀에 장승 하나 서 있지 않더냐. 예, 그 아래 던져주고 오너라. 냥냥. 아, 예. 주인어른, 여기 50냥 가져왔습니다. 그래. 자, 여기 10냥을 받아서 처음 나갔던 다리 위로 가보거라. 그러면 처음 그릇을 사갔던 노파가 자신의 그릇을 찾았으니 다시 팔고 싶어 할 것이다. 괜찮으니 처음 받았던 10냥에 다시 그릇을 받아오너라. 처음 그 노파가 사갔던 그 가격대로 말씀입니까? 그래, 야. 정말 나가보니 도정의 말대로 노파가 다시 그릇을 시장에 내놓으러 가고 있었다. 다시 이 그릇을 사주겠다고. 게다가 처음 10냥 그대로. 아이고, 이리 고마울 수가. 결국 도정 이지암은 처음 팔았던 그릇까지 돌려받고도 40냥의 돈을 만들어낸 것이다. 자, 이제 이 돈이면 당분간 끼니 걱정은 없을 테니 내 편히 쉬어야겠어. 아니 여보, 이런 기가 막힌 능력을 일이 썩히고 있었소. 이 40냥을 가지고 좀만 더 풀려줘요. 저도 비단 옷도 입고 넉넉하게 좀 살아봅시다. 그만하면 족하지. 더해서 무엇하겠소. 사람은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지 분에 넘치면 꼭 탈이 나는 법이요. 저 주인어른, 왜 그러느냐? 쇳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처음 강가 옆 바위 밑에 5냥과 장승 아래 50냥은 왜 둔 것입니까? 제가 혹시나 해서 가서 확인해보니 이미 사라지고 없던데요. 강가 옆 바위 밑 5냥은 저기 언덕 아래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 어머니가 많이 아파 잉어를 구워 먹어야 병이 낫는단다. 허나 그 청년은 하루 종일 잉어를 잡으려 하지만 실망하고 바위에 걸터앉아 한탄을 하게 되지. 어휴, 어머니께 드릴 잉어를 잡아야 하는데 도무지 잡히지가 않는구나. 응? 저게 뭐지? 여기 왜 단냥이? 하늘의 어머니 병을 치료하라고 도와주신 것이로구나. 이 돈이면 어머니께 드릴 잉어를 충분히 사겠어. 냥냥. 그리고 저 마을 소나무 아래 초가에 사는 박신에 있지 않느냐. 그 집 딸이 곧 시집을 가야 하는데 이번 흉년의 농사를 모두 망쳤단다. 그래서 혼수를 마련하지 못해 자칫 혼사가 틀어질 위험에 처해 있단다. 박씨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장승에 가서 빌 텐데 그때 그 돈을 발견할 것이야. 비록 넉넉한 돈은 아니지만 체면 치레를 할 수 있어 딸이 무사히 시집을 가게 되니 얼마나 다행이더냐. 조금 여유있게 사는 사람들이 이처럼 조금만 도와주면 절박한 상황에 몰린 사람들을 여럿 구할 수 있게 된단다. 내 앞으로도 이렇게 절박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구나. 내 또한 3일 뒤에 장원급제가 나온다는 주막에서 그 얼굴 좀 보러 가야 하니
좀 쉬어야겠구나.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모이면 이 전설의 곤양이 무럭무럭 자라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유가 되시어 후원까지 해주신다면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금상첨하겠습니다. 냥냥. 감사합니다. 냥냥. 저기 좀 봐. 남편인가? 나이가 엄청 많아 보이는데 겁나게 어린 색시를 데리고 사나 보네 그려. 그러게. 능력도 좋아. 어서 갈 길 가자꾸나. 예, 아버님. 냥냥. 사람들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부부로 오해했던 이 둘은 사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였다. 이게 과연 어찌된 사연이길래 저 둘은 이리도 멀리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일까? 옛날 한 고을에 고생원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글을 제법 읽어 학식이 매우 높았지만 관운이 따르지 않아 결국 그렇게 꿈에 그리던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다. 할 줄 아는 게 글 읽는 것뿐이라 낙방하고서도 방에서 글만 읽었으니 남편으로서 어디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겠는가. 그렇다 보니 아내 홀로 삭바느질을 하며 겨우겨우 살림을 꾸려나갔는데 그동안 고생을 너무나 해서였을까 결국 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까지 와버렸다. 여보, 내 과거의 급제에 당신 호강시켜주려 했건만 고생만 하다 이렇게 가는구려. 너무나 미안하오. 고생원은 그동안의 삶이 참으로 후회가 되었다. 과거에 급제했다면 그동안 자신이 한 일이 결국 모두 옳아 보이겠지만 결과가 낙방하여 이러고 있으니 자신의 행동이 마냥 죄스러워 보이는 걸 어쩌겠는가. 우리네 삶이 다 그렇지 않던가. 그 마음을 알았던지 눈 감기 직전에 아내가 고생원을 위로한다. 어쩌겠소. 이게 우리네 팔자인걸. 당신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가요?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도 결국 일이 된 걸 어쩌겠나요? 야옹. 그리고 우리 아들, 제가 좋은 혼처를 약속해둔 집안이 있으니 그 처녀를 며느리로 드리면 될 거예요. 불쌍하지만 야무지고 참한 아이랍니다. 꼭 내 딸처럼 함께 지내고 싶었는데 냥냥. 저 먼저 가요. 알겠네, 알겠어 임자. 걱정 말고 눈 편히 감고 그곳에선 고생 그만 하시게. 그렇게 아내를 보낸 후 아내가 받았다는 며느리감 처녀를 찾았는데 인상부터 참하기 그지없었다. 그 처녀는 아내가 이 일 저 일 하다 알게 된 사이였다고 한다. 부모 두 분 모두 돌아가시고 고모댁에 맡겨져 길러졌는데 지 한몫 밥값 벌어보겠다며 이 일 저 일 다니며 야무지게 살아온 처녀였다. 그 사정이 딱해 살아생전 아내가 꼭 거두고 싶어 했던 처녀였다. 자신의 딸 삼겠다며 말이다. 처녀는 아내의 죽음을 전해 듣고는 그 누구보다 슬퍼했다. 저도 꼭 어머니로서 모시고 싶었던 분이었는데 야옹. 그렇게 자신의 아들과 혼인식을 마치고 이제 막 첫날 밤을 맞기 직전, 세상에 어찌 이리 삶이 기구하단 말인가. 첫날 밤을 보내기도 전에 어이가 없게도 아들이 떡을 먹다 채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었다. 아이고 아들아, 어미를 따라 이리 빨리 가면 어쩌잔 말이냐. 냥냥. 하늘이 노래지며 맥이 풀린 고씨. 첫날 밤도 지내지 못했으니 이제 집안의 손이 완전히 끊긴 것은 당연하며 앞으로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인가. 하지만 기가 막히고 황당하기로 말하자면 며느리가 더했으리라. 이 가난한 집에 희망을 품고 시집와서 볼 시아버지를 모시며 평생을
청산 과부로 살아야 했으니 말이다. 속마음이 어찌 되었던 며느리는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다. 바느질, 빨래, 다림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찾아 불평불만 하나 없이 지극정성으로 시아버지를 모셨다. 그러다 달 밝은 어느 밤, 고 씨는 가만히 밖으로 나와 밤바람을 맞으며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하는 듯했다. 자신이 공부하느라 고생시켜 먼저 떠나보낸 아내를 생각하며 말이다. 내 젊은 시절 차라리 책보다 일을 배워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을. 나 하나 때문에 며느리가 이 무슨 고생이란 말인가. 아직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저리 많은 것이. 며느리의 모습이 고생하던 아내와 겹쳐 보였다. 불쌍하지만 야무지고 참한 아이랍니다. 꼭 내 딸처럼 함께 지내고 싶었는데 냥냥. 그래, 그렇게 하자. 아들아, 임자, 저 아이를 정말 내 딸로 삼아야겠구려. 며느라가 우리 이 마을을 떠나자꾸나. 예? 갑자기요? 이곳에선 안 될 것 같구나. 무엇이 말입니까? 더 이상 대답치 않는 시아버지를 따라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을 모두 정리한 후 마을을 떠나기 시작한 두 사람. 그렇게 두 사람은 길을 떠나 산을 넘고 넘어 자신들을 모르는 곳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다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로 오해를 받은 것이었다. 산 중턱 한 정자에 도착한 두 사람. 아가야, 예 아버님, 네 비녀를 풀어 머리를 따 묶자꾸나. 예? 왜요? 방금 보지 않았느냐? 괜한 오해를 받지 않았느냐? 우리 당분간 시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와 딸이라고 하고 지내자꾸나. 네가 비녀를 풀면 사람들도 우리를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생각할 것이 아니더냐.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며느리는 비녀를 빼 머리를 따 묶으니 세상에 어찌나 어렸던지 청산 과부로 보이지 않고 영락없는 처녀로 보이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앞서가는 시아버지를 따라 한 주막 앞에 섰는데 이곳은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는 길목에 위치한 곳이라 예전 고 씨가 그렇게 드나들던 곳이었다. 마침 도착한 시간에 손님 대접에 정신없는 주막집 주모. 아이고, 어르신 오셨어요. 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이쪽으로 오셔요. 국밥이요? 아, 네. 아버님, 제가 좀 돕겠습니다. 그러더니 도와달란 말도 하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가서 대뜸 주모를 돕기 시작했다. 한참 바빴던 터라 며느리의 손 하나가 어찌나 주모에겐 단비 같던지 주모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렇게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셋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먼저 기별을 받았습니다. 당분간 이곳에 머무르신다고. 그렇다네. 아, 이 아가씨가 어르신 따님이요? 선비님을 전혀 닮지 않아서인지 참 곱네 그랴. 어참, 그리고 참 손도 야무지던데 오늘 참 고마웠네 처녀. 호호호호호호. 이보게, 내가 항상 이곳에 머물던 저 안쪽 쓰지 않던 골방이 있지 않던가. 예, 그렇지요. 우리가 한동안 저곳에 머물겠네. 여긴 내 고향에서 정리하고 모아온 돈이네. 한동안 머무는 방값으론 충분할 걸세. 그렇게 골방에 짐을 풀어 놓았는데 며느리는 곧바로 나가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릇 정리며 자리 정리며 스스로 하기 시작했다. 솜씨가 어찌나 빠르고 깔끔한지 혼자서 두목을 하고도 남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이 일 저 일 하며 일했던 솜씨가 어딜 가겠는가. 아이고, 저런 야무지고 착한 처녀가 어디 있다가 이제서야 왔대. 게다가 참 곱기도 하지. 아이고, 이뻐 죽겠네. 주모는 제대로 된 일꾼이 생겼다며 입이 해벌쭉 벌어지면서 눈에서 꿀이 떨어졌다.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 주모가 며느리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아이고 이보게 왜 이리 솜씨가 좋아 세상에. 그런데 아무리 아버지라 해도 다 큰 처녀가 저 골방에서 함께 지내기 불편할 거야, 그치? 그러니 오늘부터 같은 여자끼리니 내 방에서 나랑 같이 지내시게. 안 그래도 시아버지와 어찌 한 방에서 지낼지 고민이었는데 참 잘된 일이었다. 그렇게 며느리는 주모 방에 들어갔는데 윗목에 보이는 바느질감도 가만두지 않았다. 바늘을 찾아 들고서 바느질을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예쁘게 모두 손을 봐두었다. 그 모습을 보는 주모의 입은 다물어질 줄 몰랐다. 며느리는 그 후로도 여러 날 열심히 주모를 도왔는데 밥 짓고 바느질하는 일뿐만 아니라 방아 찢는 일, 빨래하는 일까지 세상에 못하는 일이 없었다. 예전 혼자 일할 땐 저거 하느라 장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요즘 너무 좋아. 웰빙이야 웰빙. 그런데 저러다가 갑자기 어디라도 가버리면 나 혼자 어떻게 이 일을 다 하나. 냥냥. 되려 불안해진 주모는 이제 며느리에게 역제안을 한다. 저기 처녀, 보아하니 따로 갈 곳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여기 이 집에서 쭉 함께 살면 안 될까? 내가 좋은 방을 치워서 그곳에 어르신도 묵게 해주고 방값도 안 받을게. 냥냥. 이 얼마나 반가운 소리란 말인가. 며느리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자 주모는 입이 한 방만해지면서 당장 좋은 방으로 바꿔주었다. 그렇게 그곳에 머문 지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곳이 어디라고 했었던가? 바로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 가는 길목이라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라 하지 않았던가? 이곳인가? 그렇다네. 이 주막에 무슨 사연인지 지조 높은 양반댁 아버지와 딸이 머물고 있는데 아버지의 글솜씨가 보통이 아니고 딸 또한 아름답기 그지없는데 살림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더군. 오, 그래? 어디 가서 저런 처녀는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거라 하더군. 이거 이번에 과거에 붙으면 내가 청혼해봐야겠군. 그래. 무슨 소린가? 내가 먼저 할 거라네. 그렇게 두 사람에 대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곧이어 여기저기에서 혼담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솔깃한 혼담이 있었으니, 주모, 이 혼사만 성사시켜주면 홍대감 댁에서 크게 보상해줄 걸세. 정말요? 아, 그러면 인부 두세 명은 부리며 아주 편하게 살 거란 말일세. 세상에, 그렇게만 되면 저도 아쉬울 게 없지요. 알겠어요. 제가 한번 잘 말해볼게요. 냥냥. 이보게 처녀, 잠깐 이리 좀 와봐. 예? 저기 이 마을 저 건너편에 홍대감집이 있는데 그 집 장남이 부인을 잃고 오랫동안 홀로 지냈대. 나이도 젊어. 그래서 혼처를 다시 구하고 있는데 처녀가 마음에 쏙 든다고 하네. 예? 혼처요? 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 후처 자리라서 좀 그렇지. 근데 저 집안이 후처라는 것만 빼면 하나도 빠질 게 없는 자리야. 홍대감집이 이쪽 지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에다가 집안도 엄청 좋아.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번 아버지랑 잘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까? 아이고,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드디어 올 게 오는구나. 이렇게 며느리가 자꾸 사양을 해대니 홍대감집에서 오히려 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3번, 4번 자꾸만 사람을 보내왔다. 제가 가면 부친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것이 마음에 걸린 것이구나. 알겠네. 내 그 문제까지 말씀 전해보겠네. 아버님,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일이 생기게 해서. 아니다, 아가야. 내 고향을 떠나 우리를 아무도 모르는 이곳까지 왔을 때부터
내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예? 아가야, 사실 네가 우리 집에 시집을 와 며느리가 되었다 하지만 넌 사실 첫날 밤도 치르지 못했으니 정말 처녀와 다름없지 않느냐. 그게 지금까지 얼마나 내 마음을 무겁게 했는지 모른다. 이제 너도 너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 아내가 널 진심으로 딸처럼 삼고 싶어 했는데 그 바람 내가 꼭 이루어주고 싶구나. 그게 저승에 간 내 아내와 아들의 마음의 짐도 덜어주는 일일 것이니라. 아, 아버님, 며느라가, 아니 딸아, 우리 평생 아버지와 딸로 지내고 이 사실은 죽을 때까지 안고 가자꾸나. 아버님. 그렇게 혼인 허락이 이루어지자 신랑 집에선 사돈을 어찌 객중하게 머물게 하겠냐며 기와집을 얻어 고생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종까지 붙여주었다. 게다가 고생원의 학식이 보통이 아닌 것을 알았던 홍대감은 자신의 지인들을 통해 작은 관직까지 얻어주었다. 또한 홍대감의 안주인으로 들어간 며느리는 집안 대소사를 훌륭히 챙기며 자식들을 낳아 잘 길러 한 명도 빠짐없이 높은 벼슬길에 보내었다고 한다. 그리고 고생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며느리의 친아버지 행세를 했음은 물론이었다. 불쌍한 며느리를 위해 기가 막힌 한수로 행복을 찾아준 곳이었다. 구독자님, 저 전설의 고향을 아들처럼, 오빠처럼, 동생처럼, 가족처럼 아껴주시고 구독, 좋아요로 지원해주신다면 저 역시 큰 복으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멤버십으로 응원해주시고 계신 우리 회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냥냥. 이보시오 주인장, 이거 야채 한 단에 얼마요? 5푼이요. 그럼 6단만 주시오. 32푼이요. 예? 방금 얼마나 하셨어? 32푼이라 했어. 아니 이보시오, 야채 더미 하나에 5푼짜리 6개를 샀으니 30푼이지 어찌 32푼이요? 내가 30푼 주면 맞지 않소? 아니 무슨 소리야? 6단에 왜 30푼이야? 32푼이지. 아니 이 사람아, 어떻게 32푼이야? 30푼이지. 돈 계산도 제대로 못하면서 장사를 한다고? 정신 나갔어 당신? 이따위로 할 거야? 뭐? 이따위? 정신 나갔냐고? 5가 6개니 32지. 왜 30이야? 아 답답해 미치겠네 냥냥. 나도 답답해 죽겠다 냥냥. 하, 이럴 게 아니라 우리 한번 운 선생님께 여쭤보러 갑시다. 이 고을엔 당대 최고 현인이라 불리는 운 선생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현명하고 지혜로워 많은 고을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시장을 보러 온 선비 하나가 그 장면을 목격했는데 이 선비는 바로 운 선생의 수제자 안씨였는데 똑똑함이 스승에 버금간다 평가받는 인물이었다. 스승님께서 굳이 나설 일이 아니니 내가 좀 끼어들어 정리를 해줘야겠구나. 저기 두 분, 제가 갑자기 끼어들어 죄송합니다만 여기 손님분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5가 6개니 30이 맞습니다. 그러니 30분만 받는. 뭐? 네가 우리 고을 최고학자 운 선생님이라도 되느냐? 옳고 그름은 오직 그분만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제가 그분 제자 되는 사람이요. 뭐? 그래서 네가 제자라 해도 네가 운 선생님은 아니지 않느냐? 난 운 선생님 말씀 아니고는 도저히 못 믿겠다. 내가 말한 가격이 맞다고? 32푼? 아, 정말 꽉 막힌 사람이구나.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는 안씨.
그럼 운 선생님께서 그쪽이 틀렸다면 어쩌실 겁니까? 뭐라도 걸 수 있습니까? 오냐, 난 내 목숨을 거마. 목숨까지? 좋소. 전 이런 것에 목숨까진 못 걸겠소. 그 대신 제가 틀리면 100냥을 드리지요. 냥냥. 그렇게 두 사람은 결국 당대 최고 현인이라던 운 선생님 앞으로 갔다. 제자 이리하여 올바른 답을 알려주기 위해 선생님 앞에 저자를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 예, 스승님께서 저 어리석은 자에게 올바른 답을 알려주십시오. 하하하하, 제자야. 내가 보기엔 저 장사꾼의 말이 맞으니 100냥을 줘서 돌려보내거라. 예? 스승님, 뭐라고 하셨나요? 5분짜리가 6개니 30분인 건 너무나 상식적인 것인데 어찌? 아니다. 저 장사꾼의 말이 맞으니 어서 줘서 보내거라. 하하하하. 그 봐라 이 녀석아. 아무리 배우면 뭐하느냐. 이런 기본적인 것 하나 모르는 녀석인데. 하하하하하. 그렇게 제자에게 100냥을 받아 기분 좋게 떠나는 장사꾼의 모습을 보며 제자는 분하고 어이가 없음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아니 이런, 나이를 먹더니 노망이 들었나 보구나. 내가 그동안 이런 사람이 스승이라고 모시고 있었다니. 다음날, 그래, 고향에 잠시 다녀온다고. 예, 이번 달에 집안 행사가 있는 걸 제가 깜빡하여 다녀오고자 합니다. 보내주시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저는 꼭 가야겠. 그래, 그리 하도록 하여라. 예,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하하하하. 마치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인사하는구나. 제자야, 잠시만 기다리거라. 그러곤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의미심장한 미소와 함께 제자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이야기했다. 제자야, 내 너에게 2가지만 일러두마. 첫째, 높은 고목나무 밑을 조심하거라. 둘째, 지금 네 마음에 화가 가득하니 살인을 꼭 하려거든 한 번 더 확인하고 하거라. 예? 살인이요? 정말 단단히 노망이 들었구나. 무슨 뚱딴이 같은 소리란 말인가. 게다가 내가 살인이라도 저지른단 말인가? 에이, 내 다시는 돌아오나 봐라. 씩씩거리며 자신의 고향으로 향한 안씨. 그렇게 한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에 뒤덮이더니 천둥 번개와 함께 세찬 비를 뿜어대는 것이었다. 아니, 무슨 비가 이리도 갑자기. 옷이 다 젖겠구나. 에이, 저기 저 고목나무 밑으로 피해야겠다. 에이, 옷이 이미 다 젖어버렸구나. 그런데 그때 첫째, 높은 고목나무 밑을 조심하거라. 노망난 늙은이의 말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래, 뭐 이미 다 젖은 몸 그냥 비 맞으면서 쭉 고향으로 향하자. 난 절대 그 늙은이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야. 그렇게 스승의 말이 찝찝했던 안씨가 고목나무 밑에서 나와 차 한 모금 마실 만큼 걸었을까. 갑자기 요란한 천둥 번개 소리와 함께 돌아오니 세상에, 방금 자신이 머물렀던 고목나무가 번개를 맞아 반으로 쪼개져 불타고 있는 게 아닌가. 뭐야. 스승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난 저기에서 번개를 맞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구나. 냥냥. 둘째, 지금 네 마음에 화가 가득하니 살인을 꼭 하려거든 한 번 더 확인하고 하거라. 스승님의 2번째 충고. 내가 정말 살인이라도 저지르게 된단 말씀이신가? 그렇게 한참이나 걸어 자신의 고향에 도착한 안씨. 밤이 너무 늦어버렸구나. 갑자기 나타나면 아내가 많이 놀라겠어.
깨지 않도록 조용히 들어가서 눕자. 그렇게 문을 슬쩍 열고 들어가려는데 문이 단단히 잠겨 있었다. 뭐야? 설마. 순간 마음속에서 강한 의심의 불길이 피어오르는데 안씨는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조심스레 문을 따고 들어가 이부자리를 바라보았는데 달빛에 비친 다리가 내시더라. 내가 아무리 집을 비웠기로 이리 천박한 짓을 한단 말인가. 처형은 자신의 부인을 용서했지만 나는 도저히 그러지 못하겠구나. 치밀어 오르는 화를 이기지 못해 칼을 들어 자신의 아내를 찌르려는 순간 살인을 꼭 하려거든 한 번 더 확인하고 하거라. 맞다. 안씨는 초를 켜 가만히 두 사람의 얼굴을 확인했다. 자신의 아내와 누이가 아닌가. 자신의 누이가 아내를 방문했다가 시간이 많이 늦어 자고 가는 중이었던 것이었다. 스승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내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구나. 날이 밝기도 전에 다시 스승에게 향하는 안씨. 스승님의 충고로 제 목숨뿐만 아니라 아내와 누이 동생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부족한 제자를 용서하십시오. 냥냥. 그런데 스승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아신 겁니까? 하늘을 보니 날씨가 건조하고 무더워서 곧 천둥번개가 칠 것을 알았는데 마침 네 고향으로 가는 길목에 커다란 고목나무가 있기에 그리 말한 것이구나. 게다가 이미 난 다 알고 있었단다. 네가 고향에 일이 있어 간다고 한 건 핑계고 내가 이번에 내린 판정 때문에 내가 너무 늙어 사리 판단이 분명치 않고 노망이 들어 그런 내게 더 이상 아무것도 배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떠나려고 그런 건 아니더냐. 하지만 네가 마음속에 그렇게 화를 가득 품고 떠나니 자칫 잘못하면 살인도 일으킬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가장 큰 충고를 해준 것뿐이었다. 스승님의 넓은 헤아림에 제자 탄복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왜 그때 장사꾼의 손을 들어주신 것인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제자야, 생각해보거라. 당연히 오픈짜리 6개를 사면 30푼이 맞지만 너는 돈 100냥을 걸었고 그 사람은 내기에 목숨을 걸었으니 내가 만약 너의 손을 들어주었다면 그 장사꾼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지 않았겠느냐. 그는 성격이 우직한 데다 흥분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지킨다며 분명 스스로 목숨을 끊고도 남았을 것이니라. 생각해보거라. 사람의 한 목숨이 중하겠느냐, 돈 100냥이 중하겠느냐. 당연히 사람의 목숨이옵니다, 스승님. 그래, 네가 떠난 후 내 다시 그 장사꾼을 잘 다일러느니라. 그는 장사 대신 다른 일을 하며 살기로 했구나. 그리고 미안하다며 여기 너의 100냥도 돌려받았구나. 냥냥. 스승님, 이 제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냥냥. 전설의 고냥 구독자님, 당장은 내가 이기는 것보다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게 모두를 살리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밌게 보셨다면 이 전설의 고냥에게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그 행동이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제자야, 여기 구독자분께 복을 많이 많이 나눠주거라. 항상 건강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냥냥.